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번 즐겁게 다녀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경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투자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권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현황상 권리 투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좀 생소하겠지만 그쪽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길을 걷다 보면 공사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도대체 유치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보면 핸드폰을 사용하다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비용 30만 원을 내지 않는다면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 핸드폰을 유치, 즉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핸드폰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러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매 입찰자는 유치권이 허위 유치권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치권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 투자 시 유의해야 할 권리인 유치권에 대하여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현황상 권리 투자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권리 투자 경매라고 해서 현황상 권리 투자, 등기부나 임대차에 나타나지 않지만 현황상에서 현장 물건에 직접 가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알듯이 현황상 권리, 유치권인데, 자, 경매 물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 물건을 입찰하려고 또 보면은 좀 답답한 게 있죠. 왜 저 물건이 저렇게 유찰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는 어때요? 낙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수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현황상 지금 권리 투자하는데 유치권이라는 부분은 미리 담보물건으로서 이 물건을 입찰 전에 먼저 권리를 해결하면 어때요? 입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입찰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이 권리 투자를 함으로써 이 권리를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입찰하면 가장 편안한 어떤 경매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경매 물건 속에서 유치권, 법률상 유치권에는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다는 거, 상대방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입찰하는 입찰자 입장에서 그 물건을 권리 분석해서 인수나 소멸로 간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를 하면서 몇 년 동안 그 물건에서 점유를 했는가, 얼마만한 고생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버텼는가, 이 상대방 입장에서 권리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면 상당히 어때요? 우리가 해결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먼저 알아보죠. 그럼 모든 유치권이 다 점유만 하면 성립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법률상 성립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이 돼야 진정한 유치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그 이유가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점유가.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때요? 제가 그 전부터 강의를 해왔던 게 이겁니다. 유치권은 어때요? 등기가 되지 않는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담보물건으로서 인정해 주려면 등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실질적인 점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유 부분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사회적 점유. 사회적 점유가 뭘까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거죠.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고
여러분이 그 물건, 경매 물건 속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의 유치권이 점유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플랜카드가 걸려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공시라고 합니다. 자, 시간적 점유. 시간적으로도 점유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때요? 24시간. 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사회적 점유를 한 이유 바로 어때요? 시간적으로 24시간 풀로 지속적으로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간적 점유입니다. 공간적 점유는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 유치권인데 공간적인 점유 어느 부분이죠? 내가 5층 건물을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3층, 4층은 실질적으로 제3자가 임대차로 나가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1, 2층만 점유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입구에서 1, 2, 3, 4층을 5층까지 다 함께 점유한 걸로 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게 단독 건물이냐 다가구 주택이냐 아니면 어때요? 집합 건물로서 상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내가 그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공사 물건에서 전부에 대해서 공간적인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가 되지 않고 전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유치권이 점유로서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성립요건. 자, 두 번째 성립요건으로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련성이라는 건 뭘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모든 유치권이 경매 물건 속에서는 허위 유치권이 너무 많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거의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들이 유치권 나오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98%가 유치권이었대요? 가짜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짜라는 부분은 공사를 직접 했어도 부존재 사유가 있다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다는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아니라 부존재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련성은 뭐냐? 그 현재 해당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공사를 했으면 그 해당 물건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유치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사를 하지 않는 타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주가 공사를 한 그 물건에서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경매 물건 속에서는 부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찾아내서 부존재 사유로 권리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도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도급 계약을 맺는데 이게 이제 건축주와 시공사죠. 시공사 간에 도급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도급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을 못 받은 상태죠. 이 잔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잔금 기간이 있겠죠. 이 잔금을 실질적으로 12월 30일이다 라고 하면 12월 30일 이후에부터 유치권이 효력을 발생한다. 계속 지속적인 점유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도래기 마지막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잔금 기일 이후부터 유치권 효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립요건 네 번째. 배지특 계약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배지특 계약이 가장 중요하죠. 이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는데 이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실질적으로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 부분을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면 잔금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잔금 납부는 어떻게 한다? 이 물건을 전체적인 분양이 다 끝났다. 아니면 모든 임대가 다 끝난 이후에 잔금은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는 거예요. 잔금 부분에. 그러면 기간이 도래했어도 배지 특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왜? 실질적인 잔금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였는데 12월 30일까지였는데 그런데 어때요? 임대나 분양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조금 알고 지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만 배지 특약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부분이 마찬가지죠.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잔금을 못 주니까 시공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공사대금 잔금을 뭐 하겠다? 실제로 전세권으로 설정을 해주고 여러분한테 분양을 해서 이 물건을 변제하겠다. 아니면 근저당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전입니다. 실전 현장에서는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에 예를 들어서 잔금이 5억이다라고 하면은 6억 정도 전세권이나 근저당으로 설정해 준다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순위이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4차까지 떨어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2순위 권리자로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랬을 때는 근저당으로 전환된 그 권리로 가지고 나는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유치권자다라고 말을 하고 새롭게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이미 배제 특약이 있었다. 한마디로 유치권이 근저당이나 전세권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 현황상 권리권. 그러면은 현황상 권리 투자인 유치권을 우리가 경매 물건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유치권에 대해서 있는 물건, 특수물건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입찰 전에 이 권리들을 다 해결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매 물건 속에 유치권이 있다. 진짜 유치권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공사된 유치권을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면서 제3자에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물건을 입찰하러 갔더니 진짜 유치권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유치권 때문에 포기하겠지만 저는 그 유치권자를 고객화시킵니다. 입찰 전부터 그분과 함께 합의를 이루어내죠.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면 그 금액을 다운시켜서 합의를 이뤄냅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낙찰받으면 제3자가 낙찰받으면 진짜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대출에서 제한을 받죠. 그런데 저는 미리 합의를 봐놨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해도 어때요? 저에게만큼은 대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진짜 저렴하게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와 함께 그 물건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이 어때요?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에서 어때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건 딱 낙찰받고 그 이후로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경매 그리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경매 시장으로 하려면 여러분이 어때요? 조금 더 경매 물건의 법적인 테두리보다 여러분의 굉장히 경매 마인드가 새롭게 갖춰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 유치권이라는 건 뭘까요? 가짜 유치권. 가짜 유치권은 허위, 불법이나 위법도 가짜 유치권에 실질적으로 속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치권이 많습니다. 성립 요건이라는 건 뭘까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4가지 성립 요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중에 완벽하게 점유를 못하고 아니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존재 사유를 가지고서도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뭐냐? 결정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황상 권리투자에서 유치권 권리투자, 입찰 전과 입찰 후로 한번 나눠볼까요? 입찰 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매 물건 속에서 유치권의 현황상 투자, 입찰 전에 권리 투자를 먼저 해 간다 그랬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유치권 부분이라는 건 위험한 부분이지만 먼저 합의를 해놓고 입찰을 들어가면 가장 안전한 거죠. 가장 두려움도 없고 편안한 경매가 되겠죠. 자, 또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의 공사를 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물건을 아직 채권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경매 나가죠. 자, 그래서 저는 그 물건의 합의금, 유치권 금액을 합의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어때요? 그 물건을 완성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때문에 어때요? 입찰 전에 합의를 받기 때문에 저가 낙찰이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다른 제3자한테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만큼은 낙찰받은 저한테 유치권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입찰 전에 저에게는 대출이 충분하게 일반 물건같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진성과 가장 그래서 인도명령을 가지고 풀려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합의로 이끌어낸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